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올해 입시에서 약술형 논술 병행한 친구들 있어요? 약술형 논술 병행? 약술형 논술 병행하는 사람 올해 입시에서 약술. 병행하는 친구들. 6월 이후에? 응. 약술형 논술? 약술형 논술은 같이 병행이 가능하죠, 수능이랑 같이. 응. 시간 내서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수능 준비하면서 연계 과목 공부를 하죠. 연계 과목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거라서. 근데 좀 결이 다르지.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 있지. 그 서술형 문제만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수능특강 정리를 할 때 전체적인 우리가 이렇게 큰 틀만 잡아서 좀 정리를 하잖아. 근데 약수령 논술은 이것보다 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좀 디테일하게 시원한 시구음이 정확히 캐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계 작품 정리를 더 디테일하게 해주는 느낌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거라서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음, 음. 이번에 국민대랑 상명대가 새로 신설이 됐죠. 국민대가 좀 무리인데, 국민대가 재정이 좀 힘든가 봐요. 맞죠? 어. 원래 가천대가 약수능 논술 한 번 할 때마다 건물 하나씩 세우거든. 맞아? 몇만 명씩 막 지원해가지고. 음. 근데 그 만약에 약수능 논술을 준비하실 거면은 기본적으로 저랑 좀 상담을 좀 하시고 하세요. 알겠죠?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담을 좀 해서 하세요. 어디서 이제 팔랑귀로 어디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접근하지 마시고, 입시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맞죠? 그리고 나의 상황과 얼마나 이제 일치하고 나한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야 돼. 알겠어? 제가 뭐 첨삭 이런 것들을 봐줄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맞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어, 좀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는 논술을 할 때, 작년에도 논술을 할 때 모든 대학을 안 하고 딱 한 두 개, 세 개 정도만 했어요. 고대하고, 고대하고 경기대하고 외대. 건대까지 했구나. 이 네 개만 했어요. 네 개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학교마다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이하게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준비 못해요, 진짜. 전문 논술 강사들도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해봤자 한 4개 정도? 4개 정도는 제가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외에는 힘듭니다.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뭐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뭐 글을 잘 쓰고 얼마나 많이 알고 이런 거랑은 달라요. 진짜 학교별 경향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측면이 좀 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논술은 뭐 여튼지 간에 그리고 이 논술은 진짜 바늘구멍 뚫기야. 바늘구멍 뚫기. 좀 개인적으로 좀 그 논술을 아예 안 보는 대학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논술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이제 내신 등급대가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평점이 4.5야. 4.5면은 내가 최대 2.5에서 3.0을 학종 교과로 쓸 수 있는 대학교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 2개 등급에서 1.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의 내신 범위를 커버한다는 느낌이야. 아예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보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막 내신 4, 5등급인데 뭐 어디 붙었다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그거 그 1000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례를 가지고 맞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런 거에 희생당하지 마십시오. 알겠어? 희생당하지 마세요. 자, 입시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입시의 한 8, 90%는 사기야, 사기. 맞아? 거의 사기꾼들밖에 없어. 진짜 보면은. 나도 사기 당했는데. 자, 여튼지 간에 자, 요것만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시상 전개. 자, 시상 전개상의 특징을 한번 볼게. 자, 출발. 시상 전개의 출발점은 바로 현실적 자아가 느끼는 삶의 애증이야. 삶의 애증. 맞아? 삶의 애증. 이 말은 뭐냐면 현실에서 느끼는 번민과 고뇌. 자, 이런 무기력감. 이러한 것들이 시상 전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삶의 애증을 가진 존재. 자, 그 삶은 화자가 느끼는 현실에서의 삶은 번민과 고뇌, 무기력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무엇을 겪으려고 하는 거야? 고난과 역경을 겪으려고 하는 거야. 고난과 역경, 즉 여기서는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설정된 극한의 삶의 공간을 설정을 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지. 실제로 사막으로 가겠냐? 맞아? 실제로 뭐 일제 강점기 시절 뭐 사막으로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 사막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겪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그렇지.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본질적 자아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자아와 대비되는 맞아? 삶의 번민, 고뇌, 무기력함에서 벗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겪어낼 것이다? 삶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인 거야. 알겠어? 아무런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겠죠. 맞아? 스스로 이런 고통과 삶의 시련, 역경들을 감내하며 무엇을 찾고자 하는, 그렇지. 원시의 생명력으로 비견되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로 비견이 되는 아주 강렬한 생명력을 가진 자아의 모습을 찾기를 희망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독서 봅시다. 독서. 예스. 네. 뭐 하나 했죠? 심의와 공론조사 안 했어요? 자, 심의와 공론조사 그 영상 제공할게요. 알겠죠? 영상 제공할게요. 네, 오늘 주간지 제공합니다. 주간지 제공할게요. 네, 죄송한데 저희 군항 열경 위에 아사는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박수. 고맙습니다. 자, 이건 이번에 구조도하고 단어를 한 큐에 넣었거든요. 구조도하고 단어를 한 큐에 넣었으니까 자, 받으시고. 자, 보면은 수업 외적인 지문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5월달에 좀 쉰 날이 있거든요. 5월달에 쉰 날에 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5월달에 쉰 날에 좀 찍어서 올릴게요. 보시면은 한 10일까지 있을 거예요. 12하고 13이 없거든요. 12하고 13. 12하고 13이 제작이 안 돼가지고 10일까지만 있다는 점.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뭐뭐 할 거냐면, 목차 보세요, 목차. 자, 과학 2 동그라미. 자, 보호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 이거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5 할 거예요. 낮은 열팽창 개수를 가진 합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10 할 거고요. 초인계 유체의 분리공정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4중 극자 질량 분석기. 자, 이거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좀 고민할 거고, 4개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과학 2부터 가겠습니다. 자,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 자, 슈레딩거 하면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맞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상징이 되는 그 양자역학 논의의 첫 포문을 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어는 이제 슈레딩거 전에 이제 고전 물리학으로 상징이 되는, 맞죠? 자, 이 분자 모형을 제안했던 사람이라서, 자, 보어와 슈레딩거의 원자 모형은 무엇과 무엇에 이제 대립구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 각각 고전 역학에서의, 그리고 양자 역학에서의 그 전자의 움직임에 관련된 두 상충되는 이론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양자역학은 이미 우리 이제 개인 피드백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서 알겠지만, 맞죠? 뭐 오래된 떡밥이에요. 2018년부터 나왔으니까, 맞죠? 지금 뭐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지금 말이 많죠? 양자 컴퓨터 맞니? 자, 여튼지 간에 저도 그런 AI 양자 컴퓨터 여기에 이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저의 거의 전 재산이 SK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이닉스. 자, 최태원 회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자, 뭐 글을 좀 읽을 시간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할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자, 수소기체의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내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가 된다. 자, 어떠한 인풋? 그렇지. 수소기체 전기 방전을 일으킨대. 자, 방전의 반대말은 충전이죠. 맞아? 충전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얻다, 전류를 얻다라고 본다면 방전은 어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맞아? 그러면 수소기체 전기 방전을 일으킨다는 말은 수소기체는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가 되겠지. 뭐가? 수소기체가. 그러면 수소 분자의 분자내 결합이 깨진다는 거야. 높은 에너지로 인해서. 그래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분해가 된대. 맞아?
자, 보면은 첫 번째 문단. 자, 수소 분자의 분해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분자의 분해. 자, 수소 분자가 분해가 되려면, 자, 첫 번째, 수소 기체의, 자, 방전, 전기 방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가 수소 기체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소 기체는 수소 분자가 원자로 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맞지? 자, 원자는 참고로, 자,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과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원자핵과 전자. 많이들 비유하는 그 비유에 따라서 설명을 해보면 이 원자의 크기가 축구장만하다고 한다면 원자핵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쓰죠? 축구공의 크기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한 원자는, 맞죠? 한 원자는 아주 작은 원자핵과 그 주변을 둘러싼, 맞죠? 그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맞지? 우리의 세포를, 우리의 피부를 이룬다든지 이런 물체를 이룬다든지 이렇게 모든 물체를 다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잖아.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입자들이 빈틈없이 다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개별 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 엄청나게 작은 원자핵과 그 원자핵 주변이 텅 비어 있는, 맞아,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맞아, 미지세계에 의한 이론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앤트맨 같은 막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그 앤트맨에서의 이제 영화적 발상이 이런 거잖아. 앤트맨이 어때? 엄청나게 작아졌다 커졌다 할 수 있는 과학적 발상이 이 이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인 이 원자와 원자핵 간의 그 빈 공간 사이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한다라는 그런 과학적 발상에 의거한,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튼지 간에, 여튼지 간에, 원자핵은 양극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자는 음극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의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돼? 그렇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는 이유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자,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을 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러한 상태에서 수소 원자 내 전자는, 전자는 들뜬 상태. 자, 들뜬 상태가 되고, 이 들뜬 상태라는 것은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가 나타나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 수소 원자 내 전자는, 자,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맞죠? 이 높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과정에서, 맞아? 이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빛을 방출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냥 자세하게 적어 봤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데, 이 방출한 빛이 무엇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과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만을 포함을 한다라는 거야. 맞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것을, 자, 분리된 몇 개의 선. 자, 분리된 몇 개의 선만 포함을 하는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자, 보여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무엇과 다르다? 이거는, 자, 햇빛이 보여주는 햇빛의 연속적인 빛의 파장과는 다른 성질의 자, 파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파장은 그냥 그 무지개 생각하면 돼요. 무지개. 맞아요? 빨주 노초 파란보 이런 식으로. 맞죠? 햇빛이 보여주는 그 연속적인 파장의 그 빛의 파동과는 달리 분리된 몇 개의 선을 포함을 하는, 자, 그러한 그 파장을 보여주는데,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말은, 자, 선 스펙트럼 봅시다. 선 스펙트럼.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는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며 특정한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대. 자,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두 가지 봐. 자, 수소 원자 내 전자 내 전자의 에너지 흐름이, 자, 불규칙적이며, 자, 그리고 특정 값의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과 다르다? 햇빛이 가지고 있는 연속적인, 자, 스펙트럼과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만만찮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겠죠? 네? 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왜 특정한 값의 에너지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하겠죠? 누가 설명해? 보호 형님이 설명한다라는 거야.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 스펙트럼이지. 선 스펙트럼 이쪽으로 이제 화살표 당겨보세요. 자,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제안했어.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자, 원 운동을 하려면 어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해서 가해야 한대. 맞아? 자, 보어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인력 때문이며,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볼게. 자,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들 있죠. 자, 이거는 고전 물리학에 전제하고 있지.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다시피.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전제하고 있는 정보는 모든 움직이는 입자는, 운동 중인 입자는, 자, 무조건 직선 운동을 한대. 이런 식으로. 모든 운동 중인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직선 운동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원자핵 주변을 빙빙 돌기 위해서는 자, 그 무엇이 작용해야 돼? 다른 힘이 작용해야 돼.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전자의 공전을 이제 공전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죠. 전자의 공전 현상을 설명하려면 가운데 그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지. 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를 어때?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려는 입자의 성질인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원래 원자핵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아.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하나의 입자로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운동하는 입자는 무조건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다면은 이 원자핵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잖아. 입자는 무조건 직선 운동을 한다면 얘는 슉 가버릴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왜 끊임없이 원자핵 주변에 머물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이 원자핵과 전자의 서로 다른 양극으로 인해서, 양극성으로 인해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 원자핵의 양극과 전자의 음극으로 인한, 맞아? 극성 사이에, 극성의 인력 때문에 자, 전자가 자, 원자핵 주변을 공전하는, 맞아? 그 현상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 원형軌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 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전자의 공전 궤도는 특정 에너지 준위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는 자, 이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자,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무엇과 일치한다는 것을 자, 방출 스펙트럼. 자, 위에서 말하는 선 스펙트럼이죠. 자, 이러한 특정 에너지 준위가 무엇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특정 에너지 준위. 이러한 특정 에너지 준위가 선 스펙트럼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대. 자,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모형에서는 보호의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 그런데 한계가 있었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한계가 있었어. 자, 다전자 모형에서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의 움직임은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그 원자에 따라서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자, 그러한 그 원자도 있겠지.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그런 그 원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고전 자, 이거는 밑줄 쳐주자.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다. 이것은 A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뭐가 있었다? A의 한계가 있었다. 전하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기 때문에 보형의 모형은 한계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원자핵이 이 직선 운동을 하려는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극성의 힘 때문에 전자가 이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이 지금 원 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의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서 자, 입자의 가속도 운동. 그렇지. 모든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기 마련인데 그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무런 에너지 소모값도 없이 운동하는 그런 입자가 어디 있어. 맞아? 무한 동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핵이 이러한 전자에게 자체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이 전자는 결국 어때? 이 운동 중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럼 소모하게 되면 그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는 계속 이 원운동을 하지 않고 원자핵 주변 원자핵과 뭐 충돌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고전 물리학의 원칙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고전 물리학 이론에 위배됐다는 것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 감소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됐니? 그 말은 즉슨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변에서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고전 물리학 원칙에 따르면.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슈레딩거가 무엇을 제안했어? 전자의 움직임을 입자로 보지 않고 파동으로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보어는 기본적으로 이 원자 모형에서 이 각각의 전자를 무엇으로 전제한 거야? 하나의 입자로 본 거야. 입자. 하나의 입자로 본 건데 근데 우리 슈레딩거 형님은 이 전자를 무엇으로 봤다? 입자로 본 게 아니라 무슨 존재로 보았다? 하나의 파동으로 봤다라는 거야. 파동. 맞아? 입자가 하나의 개별적인 점의 존재라고 한다면 파동 뭐야? 이게 파동인 거잖아. 맞지? 자, 입자로 보지 않고 이게 파동으로 봤다는 거야. 근데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개천재죠? 맞아요? 자,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어. 자, 슈레딩거 형님의 원자 모형. 자, 무엇으로 전제했어? 그렇지.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전자를 자, 파동으로 봤다는 거야. 자, 파동으로 봤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자, 정상파로 보고 자, 원자를 파동 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뭐냐?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자, 핵 주변에 자, 그 하나의 전자가 입자처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어의 그 모형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입자가 원래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입자가 이 서로 이제 양성과 음성의 서로 다른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끌려다니는 이제 가운데로 이제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그 원운동을 한다라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자, 슈레딩거는 이 전자가 무엇? 어떠한 파동의 움직임으로 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다라는 말도 부정확해. 맞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야.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알겠어? 특정한 궤도를 그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 특정한 파동을 가진 채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 거야. 존재. 알겠어? 어렵지? 자,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로 보고 원자를 파동 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기타나 바이올린에서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은 줄이지. 자, 양쪽 끝이 고정된 현이 이걸 튕기면은 특정 음이 나는 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특정 영역 안이라는 것은 원자핵 주변의 영역을 말하는 거야. 맞아? 원자핵 주변 영역을 말하는 거야.
원자 핵 주변의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보고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대. 아따 어렵다. 자, 전자의 파동을 자, 정상파라고 하는데 이 정상파는 어디에 있을 때? 그렇지. 그 전자가 특정 영역 안에 위치해 있을 때 그때 전자의 움직임은 일종의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동의 형태를 정상파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특정 영역 안이라는 것은 정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자 핵 주변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원자 핵 주변. 맞니? 자, 어떠냐? 그림 1. 그림 1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이며 자, 이 점들 하나하나가 진폭을 의미해. 자, 근데 진폭이 0이래. 자, 그리고 양 끝에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 자,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양쪽 끝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 이렇게 고정이 됐다는 거야. 양쪽 끝이 고정이 됐다는 거야. 특정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고정이 됐다는 것은 특정 영역 안에 있다는 거지. 맞니? 사실 이 파장에 관련된 개념도 이게 약간 좀 3차원적으로 그려야지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맞아? 이렇게 좀 러프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3차원으로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 파장, 그러니까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2분의 1 파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2분의 1 파장이고 이게 1파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바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1파장이라고 한다. 그럼 1파장의 반만 간 것을 반파장이니까 2분의 1 파장이라고 하고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위아래로 이제 한 바퀴씩 왔다 오는 것을 하나의 파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맞아? 기본적으로 이 정상파가 나타낼 수 있는 파동은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로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2분의 1 파장, 1파장, 2분의 3파장, 2파장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맞아? 이 정상파의 파동의 범위는 파동의 범위는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 2분의 1 파장의 정수배라는 것은 2분의 n. 맞아? 2분의 n의 파장의 범위를 가진다는 거지. 맞아? 정수배니까 2분의 1 파장, 1파장, 2분의 3파장 이런 식으로.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이 된대. 여기서 특정 파장 2분의 1 파장, 여기서 특정 파장 2분의 1 파장이야.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을 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대. 이 파장의 정수배라는 것은 이 정수의 값은 결정되지 않았지. 맞아? 2분의 1 파장일 수도 있고 1파장일 수도 있고 2분의 3파장일 수도 있어. 즉 이 파장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상수가 아니라 변수야, 변수. 맞아? 어떠한 전자가 어떠한 특정 파장의 정수배일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파장이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파장의 값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은 특정한 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거야. 맞아? 자, 불연속적, 즉 값 계산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제안했다? 그렇지. 원자에 대한 양자 역학적 모형을 제안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양자 역학적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는 거지. 봐봐.
전자의 움직임은 입자의 운동, 직선 운동을 하는 입자의 운동이 원자 핵에 강한 인력으로 인해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맞아? 특정한 원운동을 하는 입자의 운동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파장의 값을 갖는, 맞아? 불연속적인 파장의 값을 갖는, 자, 그런 파장의 개념으로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파장의 개념으로. 근데 파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뭐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어. 맞아?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위치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 값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확률의 개념으로.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뒤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뭐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개념. 자,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XY치의 함수로 자, 수소 원자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보자. 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되 무엇을? 어떠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위치를 알면은 운동량을 알 수가 없고 운동량을 알면은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알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의 자, 이름 더럽게 기니까 H라고 합시다. 자, H의 불확정성. 자, 불확정성 원리는 자,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자,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알 수가 있어. 맞지? 자, 하나는 알 수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운동량을 안다는 것은 위치와 운동량을 안다는 것은 그 다음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위치랑 운동량을 안다면 이 해당 물체가 다음에 어느 곳에 갈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곳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야.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위치하고 운동량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특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진대. 맞아? 즉 움직임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확률적 개념은 가능하대. 맞아? 근데 자, 파동함수로 파동함수를 통해 가지고 입자의 위치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 불가능. 하지만 파동함수의 제곱값은 자,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이 된대. 제곱값은 정확히 정리해야지. 특정 공간의 전자 존재 확률의 값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움직임은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 공간은 무슨 공간일까? 자, 예를 들어서 점 1과 점 2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파동함수 값을 제곱한 후 이들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얻을 수가 있대. 점 2의 함수값의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의 비율이 100이라고 한다면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의 100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값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 확률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맞지? 자, 일단은 이 3차원의 좌표값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 파동함수가 정확히 어떠한 공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자동 사냥으로 이제 돌렸을 때 계산을 딱 돌렸을 때 그랬을 때 각각 파동함수 값으로 나오는 특정한 값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 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이라는 말은 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좌표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파동함수를 제곱해서 그림 2의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그릴 수가 있대. 그림 2가 전자 확률 분포라는 거야. 전자 확률 분포. 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 가운데 원자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지? 이 원자핵과 가까운 이 주변이 좀 음영값이 짙죠? 맞아요? 음영값이 짙고 원자핵 바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음영값이 옅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뭔가 유의미한 표현이겠죠? 그 의미만 잘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해서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래.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그릴 수가 있냐?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전자 확률 분포를 자,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전자 확률 분포 파악은 자, 그림을 참고합시다. 자,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거래.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자, 여기서 정리해야 할 정보 첫 번째. 전자 발견 확률은 자,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자, 핵과 떨어진 거리. 이 전자가 원자 핵과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맞지? 전자 발견 확률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맞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원자핵 주변에서 자, 이 음력값이 높은 것들은 어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아? 자, 이렇게 이제 음영 처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그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그 음영값이 옅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수소핵 주위에 공간이 그림 위에 A와 같이 겹겹이 껍질로 양파 마냥 껍질로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위에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자, 또 정리를 해볼까요? 핵과 떨어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원자 껍질의 부피, 두께 이런 것들은 증가한데 핵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자 껍질의 부피는 자, 늘어난다는 거야. 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감소하지만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하므로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그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이해를 해볼까요? 잘 봐봐. 지금
요 정보만 보면은 얘들아,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곳에 방사 방향 확률이 되게 높아야 되잖아. 근데 왜 낮게 설정되어 있을까?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눈을 떠. 눈을 뜨고 바라봐. 알았어? 자, 눈을 뜨고 바라봐. 힘들지? 힘들 거야. 근데 잘 봐봐.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서 일단 방사 방향 확률이라는 개념을 좀 보면은,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자, 방사 방향 확률이라고 어떻게 돼 있어? 약속이 되어 있어. 맞지? 독해를 하다가 A, 즉 B 하면은 두 개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그 표시를 해놔야 돼.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다 도식화를 시켜볼까? 방사 방향 확률이라는 것은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볼 수 있어. 맞니?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이게 방사 방향 확률이야. 즉 그림 2의 B의 그래프의 그 Y축에 해당되는 값이 요거라는 거야. 요거 이해했어? 근데 전자 발견 확률은 핵과 떨어진 거리와 반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어때? 높아져야 돼. 그러면 애초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여기에서 방사 방향 확률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원래는. 근데 왜 여기서 0부터 시작하냐 이거지. 이걸 설명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하려면 뭘? 이걸 이해를 해야지. 핵과 떨어진 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자 껍질의 부피가 낮다는 거야. 즉 그림을 어떻게 해놨어? 지금 졸라 헷갈리게 그려놨지. 사실은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그림을 정확히 이 2번 정보와 동기화시켜서 이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실제 그림은 너희 그려봐. 난 여기다 그릴 테니까. 자, 이거 그림 여기까지 나오니? 이거 한 번만 봐봐. 실제 그림은 요 느낌이야 얘들아.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느낌인 거야. 아씨.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자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껍질의 두께가 매우 씬하기 때문에, 매우 얇기 때문에 그 얇은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 이 껍질의 두께의 부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맞지? 특정한 넓이까지는 어때? 방사 방향 확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원자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이 여러 겹이잖아. 각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각 껍질에서. 맞니? 실제로 껍질의 두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 두께가 두꺼워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특정 두께에 이르기까지는 어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증가하다가 어때? 껍질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지는 이 정도 위치를 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위치는 어때? 껍질의 두께가 부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을 수가 있겠지만, 이 정보 때문에 여기선 어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2번 정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핵과 가까운 곳은 전자 발견 확률이 매우 높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각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이것을 이제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죠? 이 그래프를 이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이때 수소 원자의 방사 방향 확률이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 거리는 자, 보호 모형의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까요? 요 정보, 요거는 요 정보 있죠? 요 방향 확률이 최대가 되는 이 지점은 보호의 원자 모형의 반지름과 일치한다. 자, 방사 방향 확률이 가장 최대가 되는 지점이 한 요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되게 높아. 라고 한다면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이 거리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이 거리의 특정 지점을 잡아서 반지름으로 삼고 이것을 원형 궤도로 그리면 뭐랑 동일하다는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나타나는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반지름과 일치한다라는 말로 마지막 정보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괴롭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자, 화이팅 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시고. 자, 날이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아, 과학 지문이. 자, 넘어갑시다. 지리고 오세요. 지리고 와. 아, 미안해. 화장실 갔다 와. 자, 5번. 과학 5번. 낮은 열팽창 개수를 가지는 합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심플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 할만합니다. 자, 요거는 엄청 할만하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3분 드릴게요. 3분 드릴 테니까 천천히 글 한번 쭉 독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갔다 오세요. 힘들지?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해야 돼. 작수랑 제작수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 과학지문. 제작수 뭐였냐? 제작수 뭐였지? 이상치와 결측치. 그거 풀어본 기억나지? 그거 완전 그냥 수특 판박이었어. 수특 판박이. 알겠어? 자, 수특에서 이상치와 결측치에 관련된 지문이 되게 어렵거든. 나도 그거 설명하면서 졸라 짜증난다. 진짜 이거 왜 나온 거야? 이랬는데 수능에 딱 나오더라고. 자, 진입 장벽이 있고 어려울수록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의 동기부여가 떨어짐으로써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맞아.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면 클리닉 때 다 들고 오세요. 알겠죠? 수업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수능 전까지 이 내용을 기억하고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편하게. 지금 내신 기간이라 좀 학교 일찍 끝나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좀 일찍 그 학원 오고 이런 친구들 많던데. 맞죠? 그 정시 파이터들이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험 분위기, 즉 내신 분위기에 동요가 되면 안 돼. 동요가. 알겠어? 동요가 되면 안 되고, 되게 정시는 되게 침착한 사람이 잘 보거든요. 침착.
알겠어? 침착한 사람이 잘 봐. 이 나대고 깝치고 이런 애들이 꼭 망해. 맞아? 선생님은 딱 봐도 졸라 나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정시를 잘 봤나요? 놀랍게도 저는 졸라 침착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수도승 그 자체였어. 물론 이제 저도 깝치는 성격이긴 했지만 뭔가 동요됨이 좀 적었던 것 같아. 동요됨.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심하다거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많이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은 정시 그 수능을 잘 볼 확률이 좀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수능이 진짜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멘탈 싸움이야. 너희도 보면 알겠지만 수능 당일날 플러스 마이너스 진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당일날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 가능해 진짜. 맞아? 진짜 몰라서 막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너희도 국어 문제 풀 때 이러잖아. 오답할 때 맨날 이러잖아. 아씨 그거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이 한 10점 정도가 있어. 개별차가 있겠지만 진짜 실제로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멘탈이거든. 맞아? 이 큰 경기에서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하려면 맞아? 평상시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 맞자?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그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 뭐 하나 시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막 주변 애들 막 시험 끝나면 막 들떠가지고 야 뭐 좀 쉬었으니까 하루 놀자 뭐 이런 식의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에 내가 동요받지 않고 나는 내가 할 걸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수능을 잘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이 분위기 휩쓸리고 저 분위기 휩쓸리고 이러다 보면 정작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알겠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정시 파이터가. 나도 현역 정시라서 알아요. 진짜 휩쓸리지 않고 진짜 돛 닦는 마음으로 해야 돼. 맞아? 시험 끝나서 애들 막 뭐 PC방 가고 뭐 하고 이럴 때 나는 돌멩이야 뭐 이런 마인드로 하고 놔야 돼. 쭉 해야 돼. 자수지에 가야 돼. 쭉 해야 된다고. 알겠어? 뭔가 이제 하루하루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이벤트나 특별함 정도의 역치를 쭉 눌러두고 꾸준히 해야 돼. 맞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점수가 뿅 하고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자, 겸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알겠지? 진짜 돛 닦는 심정으로 해야 돼. 휩쓸리면 끝이야, 거기서. 휩쓸리면. 알겠지? 한 번 휩쓸리면 거기서 그냥 끝이야. 거기서 끝. 맞아?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떨어져. 망하는. 자, 아무튼 간에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알겠죠? 힘들 때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알겠죠? 저 바쁩니다. 알겠어? 알아서 멘탈 케어 잘 하시고. 맞아? 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바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어차피 저든 뭐든지 간에 결정적인 해결책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 스스로 어떻게 하면 될지. 맞아? 본인이 알 거야.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은 다 적입니다. 알겠죠? 주변은 다 적이야. 다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저쩌고 그러니까 특히 친구들이 하는 말들 맞죠? 이런 것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알겠어?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열팽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열팽창. 자꾸 제가 이걸 수업 때 평창이라고 써가지고 선생님 뭐 평창 사람이에요 뭐 이러던데. 자, 팽창이죠, 팽창.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은 개념이라 우리가 쭉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쇠로 된 물건, 그러니까 물체들은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열팽창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자,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 다리 같은 거를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이 될 수도 있죠. 특히나 아주 좋은 예시죠. 철도 레일을 설계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할 때 그 레일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 간격만큼 어때?
그 부피의 팽창의 값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레일이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막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열팽창의 개념을 자, 일상생활의 예시, 일상적 예시를 통해서 자, 설명을 하고 있지.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들어갑시다. 정리할 건 없죠. 자, 두 번째에서 갑자기 공식이 나오죠. 열팽창에 관련된 길이 변화와 열팽창에 관련된 길이 변화. 아니야. 이거는 길이 변화가 아니라 죄송해요. 열팽창 개수의 값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팽창 개수. 자, 열팽창 개수의 값은 자, 어떠한 값으로 빌드업되고 있느냐? 자,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자, 물체의 온도를 T1까지 올렸을 때 자,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자, L1이라고 하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L1에서 L0 값을 처음 길이 L0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대. 자, 이 열팽창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제반 개념 공식들을 한번 이해해 보면은 자, 길이 변화율은 자, 길이 변화율은 자, 무엇과 무엇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다?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대. 자, 개수와 그리고 온도 변화. 자, 이랬을 때 길이 변화율에 관련된 공식만 무조건 도식화 시켜야 돼요. A는 B 곱하기 C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정보는 반드시 지문 밖에 도식화를 시켜놔야지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L1에서 L0를 뺀 값을 원래 길이인 L0로 나눈 값은 무엇과 같다? 이 개수와 그리고 온도 변화. 자, 변한 이후의 온도를 변하기 전 온도인 T0 값으로 자, 뺀 금액을 곱한 개수의 값과 같다. 자, 이랬을 때 이때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한다. 자, 이때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빨간색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개수를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팽창 개수, 자, 선형 열팽창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 L1이든 L0든 T1이든 T0든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변화값에 관련된 수치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문제에서 각각 제시를 해줄 거야. 늘 그래. 알겠어? 국어 문제는 늘 그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길이 변화율이나 온도 변화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출제자가 그냥 제시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도식화만 시켜주고 넘어가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선형 열팽창 개수는 특수한 정보지. 특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정보에 관련된 특징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개념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핵심 개념이야. 알겠어? 핵심 개념과 관련된 부분만 밑줄을 쳐주는 거야.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일반적인 개념 정의지 밑줄 칠 필요 없어. 자,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자, 그 셀시어스의 역수로 표현이 된다. 자, 선형 열팽창 개수의 특징을 보자. 선형 열팽창 개수의 특징을 보면은 자, 뭐 온도의 역수로 표현이 된다. 자, 온도의 역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셀시어스의 마이너스 1승으로. 자, 그리고 선형 열팽창 개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개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두 번째 최적 열팽창
개수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 최적 열팽창 개수는 자 선형 열팽창 개수 이거 자꾸 반복되니까 귀찮지. 이거를 그냥 이것을 알파 값이라고 할게. 지금 어떠한 특정한 값이 핵심어로서 자주 반복된다고 한다면 x 미지수 x 또는 미지수 y 또는 알파, 베타, 감마 뭐 그냥 아무거나 맞죠?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호로 치환을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적 열팽창 개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열팽창의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이것은 3 곱하기 알파 값으로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선형 열팽창 개수에서 선은 뭐야? 이게 선이지. 이게 선. 맞아? 그러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그 선형 열팽창 개수는 앞뒤로 이렇게 1차원적인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정도의 개념이라 볼 수가 있어. 근데 최적 열팽창 개수는 부피 개념이지. 맞아? 부피 개념이기 때문에 식빵 하나 그려주시고 식빵. 맞아요, 식빵. 뭐 식빵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 깍두기 그려주세요. 깍두기. 식빵을 그리기에는 공간이 좀 좁네. 식빵. 이런 식빵. 자, 종로 아니야. 저기 광화문에 여러분 있죠. 광화문에 무슨 빵집이지? 그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거기 우유 식빵이 되게 맛있는데 까먹었어. 그 식빵집 이름을. 졸라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거기. 얼마나 맛있냐면 제가 이제 의경 생활할 때 그 경계 근무를 섰거든요. 그 광화문 앞에 사람들 되게 많이 지나가. 대통령도 지나가고 경찰서장도 지나가고 뭐 이런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나 같은 의경 새끼들이 여기서 이제 빨빨거리면서 이제 주변 경계를 선단 말이야. 북한군 안 쳐들어오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근무 끝나면 이제 가기 전에 그 광화문에 있는 그 빵집에 들러서 우육식빵을 사가지고 가는데 보통 근무가 7시부터 오전 9시면 끝나. 아침 일찍 끝나잖아. 빵을 항상 사가지고 간단 말이야. 빵이 졸라 맛있어, 진짜.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인생 먹어본 빵 중에서 제일 맛있어. 제가 원래 빵을 안 좋아하거든? 그거 알지? 빵을 안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하는 빵은 진짜 맛있는 거. 나 진짜 빵을 안 좋아해. 빵은 안 먹어. 근데 이 빵만은 먹는데 그 빵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식빵이 있으면은, 이러한 물체가 열을 받아서 팽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팽창의 방향은 자, 이렇게 세 군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는 자,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증가하는 자, 그러한 그 열팽창의 값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최적 열팽창 개수는 자, 부피가 세 방향으로 커지는 값까지 계산을 해야 되므로 일반적인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의 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알겠어? 자,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각각 10 마이너스. 자, 여기서 보시면 플라스틱과 그리고 금속 재료의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되어 있죠. 맞아? 그랬을 때 각각의 값들을 대응하는 개념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항독해로 그냥 정보 분류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 플라스틱은 이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금속 재료는 이러한 열팽창 개수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아니면 플라스틱 해가지고 이쪽으로 브릿지 해주고, 금속 재료를 이렇게 브릿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알겠지? 뭐 정보 연결만 해주면, 뭐 수단은 상관없을 것 같아. 뭐 여튼지 간에. 자, 이러한 수치.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무슨 값을 말하는 거야? 열팽창 개수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 이 열팽창 개수의 수치는 어때? 10의 마이너스 4승,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이거는 어때? 정말 작은 값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상당한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래. 왜?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의 온도의 역수라고 한다면 이 물질의 온도가 25에서 125도로 올라갈 때 길이 변화율은 0.1이므로 10%만큼의 열팽창이 일어나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이거라면 1%만큼의 열팽창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지금 어때?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맞아요? 수능 특강이니까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어때? 평가원 지문에서는 절대 예시 설명 안 돼 있어. 맞아? 이해하면 풀고 이해 못하면 그냥 틀려라 이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해보자. 예시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여기서 보면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가 요 값이고, 지금 주어진 값이 선형 열팽창 계수 알파 값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물질의 온도 변화율 제시됐죠. 그랬을 때 길이 변화율, 이게 미지수 x구나. 이 길이 변화율이 미지수 x 값으로 볼 수가 있구나. 그럼 미지수 x 길이 변화율은 자,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의 셀시어스의 역수 곱하기 온도 변화율은, 자, 온도 변화율은 25에서 125로 빼야 돼. 125에서 25로 빼야 돼. 그렇지. T0는 원래 온도, T1이 뭐야? 변한 온도. 맞지? 그럼 T1에서 T0를 빼야 되니까 100도가 되는 거야. 100도. 100도면은 몇 도야? 10의 2승 셀시어스지. 맞니? 이거는 온도의 역수니까 자연스럽게 소거가 되고, 이것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분의 뭐가 잘못됐지? 맞네. 그냥 잘 풀었네.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10분의 1. 맞아? 몇 퍼센트? 10%. 아이씨. 이 간단한 산수 못해가지고 개쪽팔릴 뻔했죠. 맞아요? 10%죠. 그러면은 x의 값이 뭐라? 10%라는 것은 이 x는 100도의 온도 변화를 겪게 되었을 때 이 금속의 전체 길이는 어때? 10%가 늘어난다는 말이야. 이해되니? 아주 친절한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 여기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4로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가 되겠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요. 맞죠? 근데 이러한 작은 수치도, 자,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그렇지. 야, 100도가 올라갔는데 그냥 전체 길이 변화율이 1%면 그냥 미세한 값 아니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러한 수치가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대. 그것은 바로 정밀기계 분야. 그 정밀기계 분야는 어때? 그렇지.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 맞아? 몇천, 몇억 원짜리 막 시계, 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 파텍 필립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때? 자, 이러한 아주 미세한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라고 한다면 어때? 0.0001mm만큼의 길이 변화율도 시계 전체의 작동 메커니즘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맞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다? 이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을 사용하는 게 이 지문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열팽창 계수인 알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맞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팽창 계수의 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이러한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래서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에두아르 귀요미 형님, 이름 졸라 귀엽네. 자, 귀요미 형님이 이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대.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맞죠? 자,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계수를 가진 철 니켈의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자,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의 철과 36%의 니켈의 합금이었으며 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자, 이거 몇 번째? 네 번째 문단이냐? 그렇지. 자, 낮은 알파 값을 가진 물질 인바. 인바 I라고 할게요. 자, 인바는 누가 만들었다? 기요미 만들었다. 기요미. 자, 기요미 만들었고, 기요미 이거 만들어서 노벨상 만들었다. 노벨상 기욤. 자, 이건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인바는 자 230도까지의 230도까지 온도 변화율이 230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죄송. 0도에서 230도까지 알파가 0에 가까운. 그러니까 0도에서 230도 사이에서는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깝다는 것은 거의 길이 변화율이 없는 물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맞지? 그리고 또 레시피도 나오고 있어. 레시피. 이 물질의 레시피는 철 64%대 그리고 니켈 36%래. 어차피 둘이 합해서 100의 비율로 나타내는 합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의 개념으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임바란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개쓰잘데기 없는 정보. 자, 임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자 1.6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다. 자, 보세요. 자, 이러한 특정한 값들은 그냥 밑줄만 쳐주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플라스틱하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항독 해놨죠. 근데 이건 임바 하나에만 대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가면 돼. 어차피 임바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념에서 열팽창 계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밑줄 친 요 정도만 이제 쏙 빼오면 되니까. 알겠지?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임바의 경우 임바가 갖는 강자 성체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질 수가 있냐면 임바가 가진 강자 성체의 성질 때문에 이러한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가질 수가 있다. 이 강자 성체의 성질은 또 뭔데? 자, 일단은 강자 성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자기장이 없더라도 자력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물체를 강자 성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강자 성체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 강자 성체는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석을 뜨겁게 달구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력이 상실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여튼지 간에 그거는 뭐 일반적인 특징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수축하는 현상이 자, 강자 성체의 성질 중 뭐 자기 변형이라는 성질인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수축을 함으로써 맞지? 온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갔을 때 물질의 길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자, 그 값을 수축의 성질로서 서로 상쇄를 해주는 거야. 상쇄. 그러면 어때? 늘어난 부피만큼 수축을 하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게 바로 강자 성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변형의 성질인데 이 자기 변형의 성질은 온도가 너무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상실하게 된대. 그렇다면 여기서 정보가 중복되잖아. 아니 온도가 올라가면 수축하는 성질이 자기 변형이라며.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상실한다는 것은 여기서의 온도는 무슨 온도? 기준 온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준 온도는 뭐야? 230도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30도라는 기준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 계속 수축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230도가 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이 강자 성체의 자기 변형의 성질이 없어짐으로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쭉쭉 늘어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막 쭉쭉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도 약간 비슷하죠. 살이 찌는 것도. 왜? 그럴 수도 있지.
자, 자, 자기 변형이랑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 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강자 성체의 물질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대.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만 자성을 갖는 반자 성체와 달리 강자 성체는 자, 서로 자, 대립적 관계죠. 외부 자기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래. 근데 중요한 거는 반자 성체니 강자 성체니 이건 메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주목할 만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강자 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는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 변형은 인바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인 230도까지에는 적용이 될 수가 있으나 230도보다 더 고온의 환경이 가해지게 되면은 어때? 이 강자 성체의 성질인 자기 변형의 성질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인바 또한 다른 물질처럼 자, 큰 열팽창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래. 자, 여기서 변수에 대한 정보죠. 자, 여기서 이제 변수에 대한 정보는 바로 고체 재료의 열팽창. 자, 4분 안에 끝낼게요.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자, 제조 공정의 변수와 제조 후 열 처리에도 존재하는데 제조 공정에서의 변수는 맞지? 자,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제조 후 열 처리는 물질이 만들어진 후에 해당되는 자, 전후 개념이 있는 개념이죠.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래.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열팽창 개수의 값이 얻어지며 근데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자, 제조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뭐냐면 자, 어떠한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인 인바의 열팽창 개수의 값이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제조 후 열 처리가 된 이후에는 인바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이후겠지. 그 이후에는 몇 도까지 어떤 온도까지 열을 받는지 이 두 개의 변수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 수가 있다? 알파 값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고급 정보 처리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고체 재료의 열팽창의 변수의 값으로 이 전후 값을 자, 제시를 해줬는데 결국 이 전후 값은 이 알파 값, 즉 선형 열팽창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요인들은 자,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몇 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급냉시키는지 그리고 또 만들어진 이후에는 몇 도까지 온도가 가해지는지에 관련된 이러한 변수 정보들이 자, 이러한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의 정보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선형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슈퍼인바래. 인바까지는 알겠는데 슈퍼인바는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5%의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성이다. 자, 슈퍼인바.
자, 슈퍼인바의 특징을 보면은 슈퍼인바의 이제 조성 보겠습니다. 조성은 기본적으로 인바의 조성과 동일하겠죠. 64%의 철, 그리고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로 대체했기 때문에 여전히 니켈을 가지고 있어. 원래는 36%의 니켈이었죠. 근데 36%의 니켈에서 5%의 니켈만 코발트로 대체했기 때문에 31%의 니켈, 그 다음에 5%의 코발트. 알겠어? 여전히 니켈은 존재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0.72에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비교해 봤을 때 어때? 더 낫네? 근데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대. 자, 이거 그래프 하나 그려보자. SI와 I 비교. 자, 여러분들 그래프에 익숙해지면 두 개의 개념을 두 개의 변수값과 유기적으로 대응을 시켜볼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X축은 온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Y축은 열팽창.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색깔로 이제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푸는 시험지들은 다 흑백이기 때문에, 맞죠? 자, 정보는 실선하고 점선으로 구분해 볼게. 자, 실선이 인바를 의미하는 거고, 점선이 슈퍼 인바를 의미한다고 봤을 때, 인바 같은 경우에는, 인바의 키리 온도는 몇 도야? 230도죠. 그러니까 230도까지는 자, 인바는 어때? 낮은 열팽창 계수를 쭉 유지하다가 어때? 230도에서 갑자기 폭주하는 거야. 무엇을 잃어버리고, 자성을 잃어버리고 폭주하는 거야. 맞아? 일단 특정 몸무게까지는 잘 버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을 해가지고 몸무게가 늘어나 버린 저의 과거의 모습 같아요. 자, 근데 슈퍼인바는 일단 인바보다 어때? 열팽창 계수의 값이 낮아 무조건. 낮은데 중요한 거는, 자,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은 얘보다 퀴리 온도가 낮다는 거야. 그 낮다는 것의 값은 모르는데 무조건 230도보다 아래겠지. 이해되니?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이 온도 구간이 인바하고 슈퍼인바를 비교해 봤을 때 슈퍼인바가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게 되는 온도 구간이 되게 좁다라는 개념이야. 됐어요? 자, 이거 좀 꺼줘. 자, 고생하셨습니다.